정부 후반에 대한 탄핵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의 탄핵 의결 그 소추 과정으로 보거나 매우 불충분하고 위법적인 그런 과정은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동력을 일으킨 군중 동원과 그에 의한 공작들이 우리가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를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 때는 이것은 단순한 그 정부의 어떤 위법사항, 대통령의 위법사항에 대한 탄핵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면면이 진행되어 온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전복 활동, subversion activity의 과정에 이렇게 지금 분석의 수준을 좀 깊이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체제 탄핵이라고 정의하고자 하며 그것은 한국 현대사에 걸친 지속적인 전복 활동, 전복 공작의 과정의 일환으로서 또 하나의 결정판으로서의 이런 탄핵 사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분석에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면면이 해방 과정에서부터 진행되어 온 전복 활동에 대해서 좌익들은 전복 세력들은 끝없는 성장과 성과를 이루어서 오늘에 이르렀지만은 세제 세력은 요 근래 이른바 민주화 이후에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정면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도피 내지는 투항으로 일관해온 지난 20, 30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탄핵이라는 이름 하에 전복 활동이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형편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지금의 탄핵 사태에 대해서 토론자들 한 말씀을 해주시겠는데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민주회의 간사이시고 성신여대 정치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영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이동호 캠페인 연구원 원장입니다. 이동호 원장은 일찍이 그 학생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대협의 연대사업국장이라는 요직, 말하자면 전복 활동의 계속급 중에 한 그러나 이후 많은 공부를 통해서 완전히 자유민주주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대한민국 세력의 맹장으로서 전면적으로 전향한 공개는 몇 분 되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가 전복과 탄핵의 문제인 만큼 그동안 진행되어 온 좌익운동권 세력의 전복 활동에 대해서 전략 전술에 대해서 깊이 있는 증언과 분석의 말씀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이번 정치 사태에 대해서 우선 김 교수님께 도입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신여대 김영호 교수입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유동호 박사님께서도 현 시국
헌정 위기에 이동호하고 유광호 박사님입니다. 유광호 죄송합니다. 유광호 박사님께서 현 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지금의 현 시국은 이 체제가 상당히 타락한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동호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넘어서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 이걸로 이런 것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저도 뭐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프랑스의 사상가 몽테스키에가 쓴 이 법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은 정치 체제가 타락한다 이런 표현을 거기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체제가 타락을 해가지고 그 타락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정치 체제가 결국은 붕괴하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몽테스키에가 이야기하는 타락, 체제의 타락이라고 할 때 타락은 도덕적으로 뭐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체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몽테스키에가 이 3권을 이야기를 했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정치 체제를 구성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러한 어떤 체제의 중요한 체제를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의 기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그 체제가 타락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의 헌정 위기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체의 3부 중에서 이 국회의 타락이 가장 두드러진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국회가요 단순히 타락한 행태를 넘어서서 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권력이 지금 3권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몽테스키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의 정치 구조는 이 권력이 국회로 급격하게 쏠리는 불균형 현상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독재다 이렇게 하면은 행정부가 했던 독재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은 제가 학자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한국의 상황은 국회 독재, 국회가 굉장히 이 국회 독재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한국 사회, 한국 정치 체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분들은 이런 사태를 2016년 12월 9일 국회에 의한 대통령의 탄핵을 국회에 의한 쿠데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제가 볼 때 이것은 보다도 학문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국회 독재다 이런 표현으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국회 독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미국 이 정치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독립선언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이 건국될 때 이 헌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수많은 내부적인 정치적인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를 답은 연방주의자 농고라고 하는 이런 또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영어로 우리가 Federalist Papers라고 하는 건데요. 이 Federalist Paper가 한 7, 80개 정도 됩니다. 거기 중에 보게 되면은 제임스 메디슨이 쓴 Federalist의 한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Elective Despotism이라는 말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이 Elective Despotism을 우리말로 하면은 그것이 국회 독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임스 메디슨은 이 미국의 헌법이 3권의 엄격한 분립을 이야기를 해놓고 견제와 균형을 해서 미국의 정치 체제가 타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 국회 쪽으로 힘이 쏠리면 그것이 국회 독재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서로 견제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언론, 학자, 지성인들, 일반 장악된 시민들이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이 한국의 상황은 제임스 매디슨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 독재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고 과연 조금 있다가 이루어질 지금 이 대통령 탄핵 문제는 헌재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연 3부 중에서 사법부, 이 헌재가 이런 견제와 한국 정치 체제의 견제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를 바로 잡을 것인지 아니면 국회 독재를 용인을 해서 이 정치 체제가 체제의 타락으로부터 체제의 위기, 체제의 탄핵으로 갈 것인가. 이 한국 정치는 정말로 중차대한 그런 어떤 시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한국 정치 체제의 타락, 이런 체제의 타락, 이런 상황으로 가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 놓은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북한 그리고 한국 내에 있는 이 전복 세력들의 체제에 대한 전복 활동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한국 자유회의가 이 회의를 열게 된 문제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가 체제 타락, 이데올로기와 전복 활동이라고 한 것은 매우 시적절하고 이러한 오늘의 논의가 이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그런 매우 유용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김 교수께서 역시 각자답게 정치론으로 아주 명료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동호 원장께서도 사태를 보시는 관점은 지금 사태의 그 근간은 우리 김영호 교수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게 아니라 80년대에 대학가를 장악했던 그러니까 전복 세력들의 전략 전술과 그들이 장성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장악했던 사람들의 대부분 구성을 보면 진보연대, 범민련, 자민통 이런 사람들은 지난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으로부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적을 이롭게 하는 단체로서요. 명령 체계와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활동 체계를 갖춘 조직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참여연대를 비롯한 제가 이따가 발표하겠습니다만 숱한 세력들이 80년대 주사파 활동을 통해서 성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치로, 언론계로, 법조계로, 문화계로, 교육계로 곳곳에 산재해서 이들이 전부 협동해서 이루어지는 게 현재 2016년도의 체제전복 활동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체제전복 세력들은 자신의 모습을 위장했습니다. 민주화로 위장하고 혹은 또 평화 세력으로 위장하고 이렇게 위장해서 인권으로 위장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지식계가 이를 수용하고 또는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체제 전복 활동하는 사람들이 장성하는 독버섯이 만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네들의 그동안 체제 전복 활동의 실상과 민낯들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이걸 알아나가는 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그런 면에서 또 우리 그 이론과 또 구체적인 전복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의 2016년 가을부터 일어났던 활동은 어제 오늘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복 활동, 전복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본다는 것은 이번 토론과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먼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체제, 레짐이라는 문제를 간단하게나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경제 성장의 시대에 살면서 물론 그 면에서 성공을 했습니다만 경제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주 수십 년간 만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현재 정치 문제는 일정한 제약을 하는 것이 소위 산업혁명을 하는 데 있어서 발전론의 하나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허용을 하고 산업혁명을 이룬 역사는 선진국에서부터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지식에 있어서 마르크시즘 근대사회에서 마르크시즘의 영향이 워낙 컸던 거로 경제결정론적인 지적인 분위기가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이런 입장 저런 입장을 넘어서서 상당히 깊이 들어가는 사실입니다. 체제로서의 국가의 노선을 결정하는 공부의 과정이나 그것을 수고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올바른 민주화를 진행시켜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치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가장 상위의 결정 요인인가를 우리는 이제 되새길 때가 되었다 됩니다. 그것이 방기되고 회피될 때 바로 전복 세력에게 아주 자유로운 성장의 원상을 허용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위에 국가 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문제를 간단하게 그것이 전복 세력은 그러면 그것을 전복하기 위해서 어떤 체제, 정치 체제를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자유회의는 선언으로서 천명을 했습니다만 홍 교수님께서 간단하게 자유민주주의와 전체주의의 관계와 한국에서의 상황을 간단하게나마 다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유광호 박사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회의가 체제 탄핵이다, 이 정치 체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자유회의 선언문 여러분 제 2항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자유회의 선언문은 여러분 그 다음에 한국 자유회의 사이트, 카페 사이트라든지 페이스북에 가시면은 다 그 선언문을 한국 자유회의 선언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선언문을 보게 되면은 방금 유광호 박사님이 지적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혹은 정치를 이해를 할 때 상당히 경제주의적인 생각이 섬에 들어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 체제를 볼 때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그 문제를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고 북한은 공산주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고 북한은 전체주의 체제이다. 이런 정치 체제의 구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사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일종의 사상의 어떤 일식 현상이라고 할까요? 한쪽으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해와 달이 가려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제 쪽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정치 체제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한국자유회의가 수차 강조하는 것은 이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정치 체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레짐,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체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복 활동을 체제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유를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허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우리에게는 그 자유가 하나의 목적이죠. 자유롭고 평등하고 기본권과 인권을 누리고 모두가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 특히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세력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그 자유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보장하는 자유를 역으로 이용해서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타도하려고 할 때, 그것을 훼손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의 어떤 상황이나 북한의 어떤 상황을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정치 체제적인 관점에서 이해함으로 해서 이 정복 활동의 어떤 그런 성격이라든지 남북 간의 체제의 차이라든지 또 북한이 지속적으로 남한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어떤 전복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자유와 개방을 허용하는 체제인데 매우 전복 세력으로부터 자기를 취약하다는 아주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그 점을 모르고 자유민주주의를 영위할 때는 하면은 큰 위험이 닥칩니다. 그 약점을 전복 세력이 항상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절세의 정치가인 이승만 박사 대통령께서는 취임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하셨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서 개인의 자유를 근본으로 삼고 사상의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세력에게 자유를 주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라는 아주 그런 음원에 가까운 정론을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소위 관공 노선으로 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국시 중에 하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라는 민주화 이후 언제부터인가 좌익 세력이 힘을 거의 공개적으로 나타낼 정도로 굳혔을 때 그것은 묻혀지고 바탕이 나서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동호 원장님은 젊을 때 전체주의자였죠. 근데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자인데 그 과정에 그런 경험을 하신 분으로서 지금 두 체제 간의 대결과 이 상관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관관계를 떠나서 우선 첫 번째 분명한 것은 공산주의자 혹은 전체주의자들의 모든 활동은 체제 전복 활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사상과 이론 모두가 그 현 체제를 타도하고 공산주의 혹은 전체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상은 거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고 전략 전술은 그것을 위한 무기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현재 자유민주 체제와 뭔가 양립한다는 것을 상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내에 지식인들이 갖고 있는 감상 중에 하나가 이들이 뭔가 자유민주 체제 내에서 뭔가를 좀 개선해 보려고 하다 보니 가지 않았냐라고 지금 온정적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대학교에 공산주의자가 그러니까 전체주의자가 되는 순간부터 이 체제는 타도 대상이지 한 번도 이 체제 내에서 뭔가를 개량해 보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전체주의자들의 가장 큰 적은 이 자유민주주의자들뿐만 아니라
개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1차 적입니다. 타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체제 전복주의자들의 활동 중에서 가장 큰 활동이 전복주의자 내에 뭔가 개량주의자들과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그리고 은폐하고 숨겨왔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자유민주 체제 내의 지식인들은 이들이 뭔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개선에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온정주의를 봐왔다. 그러니까 저희 과거에 저와 같은 체제전복 활동을 했던 그 전체주의자들은 한 번도 전복주의자가 아닌 적이 없었다. 과거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보다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대충 전복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분석을 할 준비가 됐는데 전복에 대한 대응을 보면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전복 활동에 대한 그 조처하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그걸 하겠죠. 단 군사 기구 부문에 대해서는 법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아마 그러나 미국은 분명히 법이 있다. 1950년에 제정돼서 The U.S. Subversive Control Act라고 하는 전복 세력 대응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 법이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우리도 방송법, 지금 국가보안법으로서 정비되어 있는 법이 있습니다만 현재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는 과정, 검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법원에서 재판할 때 재판진들이 너무나 전복 활동 분야에 대해서 그야말로 방금 이 원장 말씀하셨듯이 원정적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유명 무시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subversion, 전복 활동, 전복 전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이명 교수께서 그리고 이동 원장의 구체적인 반드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전복 전략, 전복의 어떤 이론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그 발표를 제가 맡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 같습니다. 냉전, 미국과 소련이 대결을 하던 냉전 시기에는 이 전복 전략이라든지 전복 활동에 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국은 여전히 이러한 북한이 존재하고 있고 남북한이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복 활동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복 전략, 전복 활동의 어떤 이론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전복이라 하면 배가 뒤집어지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배가 뒤집어지는 것은 파도가 이 돛담배가 파도가 세게 치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전복 전략, 전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연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활동, 그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전복이다. 그러면은 이런 인위적인 전복 활동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미지로 아주 분명하게 제가 그릴 수 있도록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카페 뒤에 서 있습니다. 카페 뒤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그 카펫을 밑에서 잡아 확 당겨버리면 그 사람이 뒤로 완전히 잡아질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전복. 예, 그죠? 그래서 전복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나 특정의 정치 체제, 정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걸 우리가 전복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어떤 전복 활동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계획된 어떤 활동, 이런 조직,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전복 전략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체제를 무너뜨리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전복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또 방식은 역시 북한이 6.25 때 남침을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전쟁을 바로 하는 거죠, 그죠? 군사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전쟁과 구분을 짓기 위해서 나온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직접적인 군사력을 동원하지 않고 특정의 정치 체제를,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것을 저희들이 전복 활동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여러분 1975년 남베트남이 무너졌습니다. 그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남베트남이 무너지기 전에 남베트남에 있었던 전복 활동을 했던 그 세력이 베트콩입니다. 베트콩. 그 베트콩이 전복 활동을 한 거죠. 그러나 이 체제가 베트남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 특정의 정치 체제가 전복 활동, 전복 세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복 활동을 통해서 그 체제를 굉장히 약화시켜 놓은 상태에서 베트남에서 보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북베트남에 군사력이 동원이 돼가지고 남베트남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복 활동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력을 사용하지 않고 체제를 흔드는 그러한 하나의 활동을 볼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국가나 정치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은 이 전복 활동과 군사력을 통한 공격, 이것이 결합되었을 때 체제가 완전히 붕괴한다. 이 점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볼 때 이게 이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실 세계에서는 항상 그것이 복합된 형태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논의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항상 그걸 좀 분석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말씀드린 이 전복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정의에 비춰볼 때 한국의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선은 북한이 6.25 전쟁을 남침을 했습니다. 6.25 때 했는데 지금 공개된 냉전 당시에 냉전이 끝나고 공개된 소련의 문서를 지금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련 문서를 보면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모스크바를 방문합니다. 모스크바를 방문을 해가지고 스탈린에게 남침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김일성과 박헌영이 스탈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한이 남침을 하게 되면은 남한에 있는 남노당 세력이, 그죠?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남한에 남아있는 남노당 세력이 수십만 명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냥 북한이 공격만 하기만 하면은 들고 일어나가지고 일시에 그냥 이걸 적화통일이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나 스탈린이 볼 때는 이런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 믿어야 될까 말까 상당히 그 판단이 당시로 보면은 어렵다는 그런 자료가 보입니다만, 여하튼 김일성과 박헌영이 실제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이 결국은 오케이를 하죠. 오케이를 합니다. 남침을 해라. 그래서 이제 무기도 갖다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6월 25일 날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더니 김일성과 박헌영이 기대한 대로 남한 내에서 이 전복 활동이죠. 봉기가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6.25 전쟁 이전에 이미 그때는 우리 저 경찰이라든지 우리 국군이 남한에 남아있던 남로당 빨치산 세력, 이 세력들이 거의 다 6.25 전쟁에 토벌을 했습니다. 토벌을 했기 때문에 남한 내에서 그런 전복 활동이 이 군사적 공격이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군사적인 남침을 하더라도 군사적인 군사력을 쓴다고 하더라도 항상 전복 활동과 병행되는 경우가 베트남이라든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전복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전쟁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정치 체제를 타도하는 그런 하나의 활동이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복 활동, 제가 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전복 활동 관련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테러입니다. 테러죠. 이 테러라고 하는 것은 이 소수의 이 테러리스트들이 민간인에 대해서 혹은 다른 타겟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걸 저희들이 테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테러와 전복 활동은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전복 활동은 나중에 우리 이동호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은 이 전복 활동에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테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지만 알카에다, 일본의 적군파,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과 비용의 면에서 테러와 전복 활동을 비교해 볼 때는 훨씬 테러 쪽이 적게 된다 하는 이제 그런 하나의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러라고 하는 것은 전복 활동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때 테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국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자신들의 전복 활동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 이 전복 세력이 좌절감에 빠졌을 때 과격하게 나가는 것이 이 테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적군파 학생운동을 했죠. 그때는 굉장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일본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저항의 활동을 하던 이런 세력들이 수가 국민적인 지지를 못 받고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결국은 과격화됐다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복 활동과 이 테러 과격파의 등장은 그러한 어떤 구분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에서는 전복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왜 대한민국에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처럼 테러가 나오지 않는가? 테러라는 세력이 나오지 않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전복 세력들은 일본의 적군파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보였던 그러한 세력들과 다르게 이거는 전복 활동을 통해서도 대한민국 체제를 흔들 수 있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학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 뭐 촛불 시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한국에서 일어나는 강호경 시위라든지 이런 것들 본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한국 내에서 활동하는 세력들이 전복 활동 세력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이 체제를 흔드는 게 불가능하다. 이 체제를 무너뜨리기 불가능하다. 그럼 제가 볼 때는 당연히 그것은 과격 테러로 갈 거로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은 아직 한국 내에서는 이런 과격 테러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한국 내에서는 이 세력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여러 가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이 체제를 전복해 나가는 것이 가능하다. 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아마 믿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어떤 이론적인 판단을 통해 제가 가설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이론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복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한 국가, 한 체제 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입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대내적인 전복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에서는 이 대내적인 전복 활동이 이 내부적으로만 고립되어서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대외에 박혀 있는 어떤 세력하고 연결돼서 일어난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한입니다. 북한. 그렇죠? 그래서 냉전 시기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초강대국에 의해서 세계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련도 특정 국가의 전복 활동에 개입을 하고, 그죠? 또 미국도 일부 그런 케이스를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 체제 내의 전복 활동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독립되어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반드시 외부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그 대외적인 세력이 북한이다. 이 점은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지금 21세기에 미국과 중국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반도의 중요성이 점점 커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대한민국의 체제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전복 활동에 북한만 개입할 것인가?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강대국들도 대한민국이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하나의 안보 정책을 펼친다든지 어떤 대한민국의 존재가 자신들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혹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그런 것들을 제공한 나라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북한 말고 다른 강대국들도 대한민국을 흔드는데 개입할 것이다. 제가 볼 때 이 점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증거들이 보이죠? 촛불 시위를 한다? 어디서 뭘 한다? 한국 사람만 그게 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제가 가설적으로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 포인트는 그런 겁니다. 이 전복 활동이라는 것은 대내적으로 독립돼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반드시 외부 세력하고 연결되어 있고 한국의 경우는 북한 혹은 주변의 특정 강대국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전복 활동의 어떤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선은 전복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거 주체 세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전위부대입니다. 그런 전위부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할 수 있는 전위부대가 형성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전위부대 형성이 되고 또 그런 지원 세력을 만들어야 되고 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아야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꾸준히 그런 전복 활동을 하는
후세대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이제 전위그룹이 형성이 되는 그게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전위그룹이 형성이 돼 가지고 특정 사회에 곳곳에 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침투 활동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군대는 물론이죠. 국가안보국장도 물론입니다. 국회, 사법부, 정부, 뭐 시민단체는 물론이고요. 언론사도 물론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곳에 그 세력들이 침투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나중에 우리 이제 이동호 원장님이 자세하게 말씀하시겠지만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인터넷 TV를 보니까 김동식이라고 하는 이 난파 공작원 간첩이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분이 서울에 들어와 계시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같은 그러한 하나의 침투 활동, 침투 행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뭔가 좀 이 어떤 이 사회 분야에서 우리의 이 감각에 맞지 않는,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것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형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대규모 정치 집회, 그죠? 소요 사태를 이루는 거죠, 그죠? 대규모 정치 집회와 소요 사태를 이루는 거죠. 자, 전위그룹이 형성이 돼가지고 침투 활동을 합니다. 그걸 저희들이 이탈리아 공산주의 이론가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진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진지전. 어느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진지를 치고 오랫동안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세력을 형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나고 자기들의 세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 그럼 사회적인 이슈가 생긴다. 그러면 그들이 공개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동전이라고 부릅니다. 진지전에서 이제는 진지전에서 기동전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대규모 정치 집회를 이제 조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대규모 소요 사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특정의 사회적인 이슈가 생기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사회를 이 혼란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선 그런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면은 그 정부라든지 정권의 정통성이라든지 권위가 무너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만약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데모 대원들이 죽는다. 그러면 또 그걸 이용해서 더 과격한 방향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위부대가 형성이 되고 침투 활동을 통해서 이 대규모 정치 집회를 통해서 전도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 집회에 동원되는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군중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구분을 여러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근길에 지하철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각자 갈 길을 가죠. 나는 출근하고 나는 또 어디에 일하러 가고. 그러나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저 사람들은 그냥 군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들은 조직화된 사람들입니다. 왜? 지하철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죠? 저는 굉장히 조직화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걸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동조자가 있고, 그죠?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거는 기획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정치 집회는 조직되지 않는다. 그죠? 그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규모 파업이라든지 우리 사회에서 보는 여러 어떤 이 대규모 정치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활동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 하는 점을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이동호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시면은 제가 거기 덧붙여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이론적으로 볼지 제가 좀
코멘트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전복을 둘러싼 이론적인 면모에 대해서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되었습니다. 전복 전쟁, 전복전이라는 말도 성립하겠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군사적인 뭐 도덕적,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해가지고 예. 전복 그 세력한테 말이죠. 예. 예. 네. 그러면은 예. 우리가 지금 북하고 우리하고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복 활동을 전쟁과 제가 우선 일단 구분지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전복 활동, 전복 전략을 이 전쟁하고 제가 구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분석을 위해서 편의상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지만 방금 우리 유광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 전복 전쟁, 전복전, 그죠? 그렇지만 이 전복 전략이라는 것은 항상 전쟁하고 맞물려 있는 것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은 한국에 있는 이 친북이라든지 종북 세력들이 끝없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한미군의 철수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북한이 그냥 군사를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거죠, 그죠? 핵무기도 지금 가지고 있고, 그죠? 그래서 전복 활동과 이 뭐랄까 체제를 타도하는 전쟁은 불가분의 어떤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내적으로 어떤 전복 활동에 경계심을 늦춰서 안 되지만은 이 북한으로부터의 어떤 군사적인 공격이나 도발에 대해서도 항상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그 두 가지 다 모두 그죠?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걸 유광호 박사님의 지적에 의하면은 그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에 대해서 전복 전쟁을 지금 수행하고 있다. 계속 뭐 6.25 이후겠죠. 그런 이론적인 또는 사실적인 우리가 생각이 가능한데 북한의 전복 전략, 네. 대한민국 전복 전략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먼저 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면 예, 그러면 우선 그 북한의 전복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됐나를 말하기 이전에 80년대 이후에 학생 운동이 어떤 양상을 갖고 있나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70년대와 80년대의 운동은 완전히 다릅니다. 80년 5월 광주를 거치면서 학생 운동은 급격히 그 공산주의 운동으로 변모해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막스 레닌주의를 지하에서 학습하고 또 그러다가 85년 말 86년부터 서울대 일부를 비롯해서 김영환 그룹이 단죄사상연구회라는 걸 통해서 북한의 주체 사상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철서시라고 해서 퍼지고 86년도에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지만 건국대 사태가 벌어집니다. 반해세 반독재 애국학생 투쟁연합 이 결성식이 벌어지는데 그 결성식은 대한민국 학생운동을 주사파가 장악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200명 정도가 구속이 당하며 한국 경찰의 포위 공격에 의해서 그 이후에 다시 잔존 세력들이 결성해서 만든 게 전대협입니다. 전대협의 지금 현재 핵심 1기 의장은 이인영이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아주 핵심 국회의원이죠. 최고위원을 거쳤죠. 그 다음에 2기 오영식도 국회의원을 거쳤죠. 그 다음에 3기 임종석은 이번에 국회의원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줄줄이 그리고 1기 부의장이던 우상호 씨는 현재 지금 원내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주역들은 전대협의 지도부를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전대협 핵심 활동가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들은 전대협은 어떤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한의 주체 사상과 혁명 전략을 수입한 그런 세력들, 특히 반미 청년회 같은 세력들에서 지도된 대중적인 공개 조직입니다. 그리고 전대협의 핵심 활동가들은 대부분 다 이런
사상이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해칭 지금 반미청년회를 전대협이 배후 주종했는데 거기에 핵심 활동가가 한 명 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안희정 충남지사입니다. 반미청년회에 제가 월간조선에 쓴 적도 있던 반미청년회 핵심 조직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의해서 지도된 게 이인영이나 이런 친구들이었고 지금 현재 그는 우리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활동들이 그래서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고 북한의 전략론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자생적으로 북한의 혁명론을 수입하기도 하고 또 통일혁명당의 잔존 그룹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그 난파간첩 아까 이야기했던 김동식 씨랑 토의해 보니까 북한에서 통일혁명당이 70년대에 있었는데요. 그게 와해되고 60년대 와해되고 김종태 일당이 일망타진됩니다. 와해되고 북한에서 다시 거물 장관급 간첩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거기에 이제 잡히지 않은 잔존 그룹을 다시 묶어서 세우고 올라가서 그 공으로 북한 내에서 굉장히 포상을 받는 여성 간첩이 있습니다. 예, 차관급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통일혁명당 잔존 세력들이 구석구석에 있었고 그런 통일혁명당의 잔존 세력과 남한 내의 학생운동가 이들이 연합해서 만든 게 80년대 해칭 주사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정확하게 주사파들은 뭘 수입하냐면 북한의 주체 사상과 혁명론을 수입합니다. 혁명론은 이번에 90 몇 년도입니까? 얼마 전에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소개된 바 있습니다. 주체의 한국 사회 변혁 운동론이라고 해서 91년도 북한에서 발간된 겁니다. 김동식 간첩이 가니까 자기가 북한에서 바로 본 게 남한 사회에 너무 광범하게 퍼져 있어서 놀랬다. 그게 주로 일본을 통해서 원본이 들어왔고 그리고 방송 구국의 소리 방송을 통해서 그것을 남한 내의 활동가들이 24시간 녹취했습니다. 녹취하고 그것을 타이핑해서 각 사회로 돌려봤습니다. 제가 학생운동 시절에 봤던 혁명운동론은 북한에서 만들었던 변혁운동론이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주도된 게 80년대 이후에 전대협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민족민주혁명당이 나옵니다. 민족민주혁명당은 맨 처음에 주체사상을 도입했던 김영환 그룹이 86년도 건대 사태 때 일망타진되고 이들이 다시 감옥에서 나왔다가 간첩하고 접선합니다. 89년도 제가 알기로는 7월입니다. 북한 간첩 윤택님과 접선해서 윤택님을 통해서 91년도에 북한으로 월북합니다. 북한으로 월북해서 김일성을 2번을 만납니다. 잠수정을 타고 강화도에 넘어가서요. 그리고 이게 91년도 5월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 민족민주혁명당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민족민주혁명당에 3인 중앙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앙위원 중에 선전과 전북도당 책임자가 김영환이었고 그 다음에 박모, 그 다음에 전향하는 하용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용옥이 하던 지도가 영남위원회가 있었고 경기 남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기 남부위원회의 위원장이 누구냐면 이석기였습니다. 그리고 영남위원회는 혹시 알지 모르지만 그 전모가 따로 밝혀졌지만 김창현이라고 울산 북구청장입니까? 북구청장 했던 고려대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나중에 국회의원도 했고 부인이 국회의원도 했죠. 그게 주로 울산 지역에 활동하던 간첩과 저선됐던 그룹이 민족민주혁명당 그룹이 영남위원회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남식이나 이런 난파간첩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자신의 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5개 정도 공작팀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했다 그러면 아직 지금 상당히 많은 파트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민족민주혁명당이 일부의 그룹이
이석기 그룹을 통해서 아시지만 그 통합진보당을 장악해서 들어갑니다. 물론 그 통합진보당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주사파가 만들었던 조직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PD 계열, 심상정하고 누굽니까 그 노회찬 그룹이 만든 그룹입니다. 그러나 80년대 말 90년대 학생운동을 완전히 주사파가 장악하면서 PD 그룹은 거의 씨가 마릅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 새로운 활동가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때로 몰려 들어가서 민주노동당이 들어가서 그게 95년도인데요. 95년도에 전국연합에 그 군자산의 결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자산에 모여서 전국연합이들이 새로운 당을 그러니까 통일전선당을 형성할 것을 결의하고 그것을 통해서 합법적 전술로 민주연립정국 정권을 획득하자는 전술로 바뀝니다. 그게 북한의 혁명론 전략과 매우 일치합니다. 원래는 북한은 폭력으로만 타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한 내에 주사파들이 핵심 활동가들이 장성하고 사회 구석구석 들어가니까 이들을 통한 실질적인 폭력이 아닌 그러니까 비폭력, 선거를 통한 집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게 돼서 이렇게 당을 만들어서 그 당으로 침투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당과 그 다음에 연합통일전선체, 언더조직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벌이는 활동들이 우리가 지난밤 봐왔던 것이었습니다. 민주민주혁명당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체사상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그 혁명론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주사파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에 대해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는데요. 우선 그 북한의 혁명론은 첫 번째로 모든 공산주의 전략 전선의 맨 처음에 그 사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어떤 사회냐? 그래서 이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사회를요. 식민지란 미제국주의가 신식민지적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한미동맹이 미제국주의가 식민지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현지 지배 도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미연합사, 그 다음에 미 대사관, 미 문화원. 이들이 현지 지배 도구라고 이야기하고 이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달은 하지만 기형적으로 발달한다. 그래서 절반 반자 반자본주의.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미제와 그와 결탁한 독점 자본 그리고 관료들이 주적으로 된 사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우리가 과거에 중국의 4대 하듯이 미국의 4대 하고 있다. 그 매국 세력이 누구냐면 미국과 그 다음에 자본가, 내판 자본이라고 그래요. 내판 자본이라면 구체적으로 삼성이나 LG나 뭐 이런 세력들이 매판 자본입니다. 그리고 이들 적입니다. 그 다음에 반동 관료, 그 다음에 우리 사회는 없습니다만 지주, 이게 적입니다. 이들을 타도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적이 누구냐고 나옵니다. 그 적은 바로 아까 4대 매국 세력, 이 적이다. 그러면은 우리 혁명의 주요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력군에 대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 주력은 명백하게 나옵니다. 첫 번째,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원래는 노동자, 농민이 주력인데 그 막스 레닌주의에 의하면 여기에 일제 이후로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학생운동이 역할을 한 걸 보고 학생운동을 주력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다가 80년대 이후에 다시 여기에 지식인들의 역할이 많다 해서 진보적 지식, 이게서 이 네 그룹을 주력으로 편성합니다. 이 주력이란 뭐냐면 혁명의 시작부터 끝까지 같이 가는 세력입니다. 이들하고는 동맹을 맺어서.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 청년 학생, 진보적 지식인. 그 다음에 그러면 보조 동력입니다. 주력군과 보조 동력인데 보조 동력은 누구냐면 뭐 도시 빈민도 있고 소상공인과 대제별을 제외한 소상공인, 그다음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나 이 보조 동력은요 혁명이 수령되면 맨 처음 타도 대상입니다. 그래서 주력과 보조 동력 합쳐서
이 혁명의 근거를 동력을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복 전략의 기본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을 위한 그러면 혁명의 사회적 성격과 그 다음에 주력이 누구, 적이 누구고 동력이 누구냐고 했으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위한 투쟁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래서 3대 투쟁 전략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칭 요즘 자주민주통일의 시절 대세락입니다. 자민통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주민주통일. 자주란 뭐냐면 반미자주화 투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민주란 반파쇼 민주화를 이야기합니다. 통일이란 연방제 통일을 말합니다. 이 3대 투쟁이 우리의 남한의 체제를 타도하기 위한 주요 핵심 투쟁으로 과제로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3대 투쟁 중에 가장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춘 것은 반미 투쟁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MB 정부의 한미 FTA 또 뭐 예를 들면 쇠고기 수입 협상 잘못했다 해가지고 광우병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 뭐 FTA 폐기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지금 대한민국 국민 다 죽인다 그러고 반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근데 알지만 중국이 뭐 멜라닌 해가지고 온갖 우리 신체 우리 몸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뭐 온갖 많이 집어넣잖아요. 그러나 반중 투쟁한 거 보셨어요? 그건 전략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계기를 가지고 반미 투쟁을 벌여라. 이게 지금 전략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 당한 물론 불행하지만 중학교 여학생인 미선희 효순이가 주한미군의 장갑차에 의해서 정말 압사당하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살인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미국은 물러나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계기를 통해서 반미투쟁 결집시키는 겁니다. 이 3대 투쟁. 그 다음에 최근에 광화문에도 맨날 나옵니다만 반파쇼 민주화 투쟁에는 핵심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입니다. 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되냐면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국가보안법은 굉장히 유명무실해졌습니다. 법원에서요, 엔간한 건 지금 국가보안법에 저촉도 안 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요, 군대에서 김정일 동지 만세하고 공개적으로 외쳤는데 얼마 전에 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군대 한복판에서 그 친구가 그걸 버렸는데요. 지금 광화문 광장에서 예를 들면 내가 위대한 김일성 수령 만세하고 주체사상 만세를 외쳐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의 내용이 워낙 강화돼가지고 그게 뭔가 체제 전복 활동의 구체적 위험성이 적시돼야만 제가 보기에는 그게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됩니다. 지금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이란 지금 많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가보안 아직도 철폐하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공산주의자 전복 활동을 용이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제가 다른 말이 없어서 과거 자꾸 북한 용어를 씁니다. 파쇼 포갑기구 해체 투쟁입니다. 누구냐면 국정원, 그 다음에 공안경찰, 공안검찰 이들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입니다. 이들을 무력화시키면 결국 국가의 기능이 상실되게 됩니다. 보십시오. 그동안 시간만 있으면 국정원 안기부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지금 아마 국정원에서 뭘 하래도 하지도 못할 거예요. 미국은 도청합니다. 지금도 체제에 위협하는 세력에서는 얼마 전에 상대방 국가 원수까지도 도청 다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아마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지금 국정원 활동 거의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들어서서요. 우리 그동안 우수한 공산주의 싸우면서 훈련된 공안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한 4천여 명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중에 절반은 줄었어요. 2,000명으로. 그리고 이들은 앞으로 출세도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검찰도요. 지금 공안검사는요. 공안 파트는 보직 순위에서 밀립니다. 그처럼 지금 그동안 체제 전복 활동이 구체적으로 먹히고 있는 겁니다. 해체 공작이. 그게 반파쇼 투쟁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 투쟁은 뭐냐면 연북의식 고취 투쟁입니다. 혹시 알지만 88년도 저희가 했던 것이
북한의 방송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대잡으로 뿌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87년도 말 김현희 칼기 폭파 사건. 그거 북한이 한 거 아니다. 남한이 대통령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자작한 거다. 아시지만 노무현 정부 때 그거 방송에도 그대로 나왔을걸요? 그리고 김현희는 이상한 사람이 돼 있잖아요. 그게 북한에 대한 연북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벌였기 때문에 어른들은 북한에 경계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빨갱이들이 그 6.25 전쟁 당시에 그 구석구석에 우리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극도의 거부감이 있는데 그 거부감을 무너뜨리는 투쟁을 벌여서 해칭 북한 바로 알기 투쟁하고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신은미가 북한 괜찮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가보니까 멋있었다. 그리고 거기는 지금 물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처럼 빈부 격차가 없고 그들에게는 무상 의료 혜택이 주어지고 무상 교육이 벌어지고 좋은 국가다. 그게 뭐 북한 바로 알기 투쟁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을 누그러뜨리는 거거든요. 이 3대 투쟁이 지난 북한의 전략 전술론에 들어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있던 87년부터 어떻게 바뀌냐면 85년도에 김일성 교시가 있습니다. 그게 저희는 나중에 방송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뭐냐면 머리 좋은 친구들을 전부 노동운동에 보내지 마라. 그건 인력 손실이다. 변호사도 되게 하고 판검사도 되게 하고 고급 공무원도 되게 하고 경찰 공무원도 되게 해라. 그래야 이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언론 간부도 되게 해라. 그래야만이 우리의 사회의 전복 활동이 유력하다. 그래서 당시에요. 노동운동에 가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시와 행시를 다시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주지사도요. 노동운동에 가있던 사람입니다. 원희룡 씨도요. 노동운동에 있다가 돌아와서 다시 변호사 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송영길 씨도 노동운동 가있다가 다시 돌아와서 변호사 시험 본 사람입니다. 대부분 다 그 시기와 일치합니다. 이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김일성 교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건 그 이후 80년대 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운동으로 다 가지 않고 각자의 그 핵심 그 엘리트 진영으로 파견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전대협의 산하에 뭐가 있었냐면 투신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건 비하의 비밀로요. 그 투신위원회 산하에는 그 사범대하고 교대 출신들을 따로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옛날 같으면 노동운동을 안 보내고 따로 묶어서 주체사단으로 교육시키고 이들을 전부 교사로 내보냈습니다. 거기에 성장한 사람이 지금 정교조 핵심입니다. 그 정교조도요. 1기 정교조와 2기 정교조 다릅니다. 1기 정교조 내용을 보세요. 하고 지금 정교조랑 완전히 내용이 다릅니다. 지금 정교조는 완전히 북한의 혁명론을 그대로 수입해. 정교조 통일위원회 자료 보세요. 북한 역사 교과서 그대로 갖다 놓고 베낀 겁니다. 그러나 1기하고 좀 다릅니다. 성격이. 2기 정교조는 그래서 이 전대협이나 이 위원회에서 교육을 통해서 다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대협에서 활동하던 수많은 문화계는 뭐 예를 들면 음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연극도 있고요. 제가 아는 그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그 TV에 자주 나오는 그 못생긴 우연이라는 친구하고 안내상이라는 친구 있습니다. 안내성이요. 88년도에요. 2월 달에 폭탄 들고 저기 갔던 친구입니다. 광주 미문화원. 그러니까 반미 청년의 핵심 그 투쟁위원회 소속입니다. 그 친구가 지금 우리 그 대중운동의 그 탤런트로서 아주 그 개념 있는 탤런트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구석구석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난 그들이 적어도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아직 그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80년대 학생운동을 통해서 전대협을 통해서 주사파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친구들이 이처럼 구석구석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에 보면요. 그 19페이지를 보면 좌파 시민단체 유형을 좀 보시면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름들 많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그다음에 뭐 민주화 전국교수협의회. 그 김상근 씨가 이 민교협 의장 출신한 걸 그 경기도지사 나왔던 지금 아마 김상곤 지금 아마 거기 지금 그 문재인 캠프의 아주 좌장이죠. 이런 지금 민족 문제 연구소, 역사 문제 연구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들은 이런 시민사회단체뿐만 아니라 민노총 있죠. 노동운동 있죠. 그 다음에 농민운동 있죠. 여성운동 있죠. 환경운동 있죠. 시민사회단체들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뭐가 생긴 줄 아십니까? 생협입니다. 생활협동조합. 아이쿱 같은 거. 제가 광우병 사태 때 누가 많이 나왔나를 보려고 하니까 사진들이 있어요. 22페이지입니다. 광우병 주도 아줌마 부대. 이들이 생활협동조합입니다. 지금 그중에 가장 과거에 운동권 출신들이 지역운동으로 많이 내려갔습니다. 학생운동 출신들이요. 그러니까 지역을 혁명화시킨다 했어요. 예, 근데 이들이 다 실패했어요. 마을공동체 해가지고 뭐 도서관 사업도 뭐 여러 가지 다 실패했는데 하나 성공했어요. 생활협동조합이에요. 지금 이 회원이 20만 명이 넘습니다. 연 매출이 5천억이 넘습니다. 돈과 회원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신 나간 우리 유승민이라는 친구가요. 사회경제적 기본법 해가지고 이거를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이걸 제도화 시켜주자고 했어요. 정부 돈도 되고 얘들 활동가도 키워주자고요. 이게 지금 정신 나간 우리 태칭 보수당의 사람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제가 그날 제가 이 세미나에 가서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사회경제적 기본법이 통과됐다면 정부 돈으로 100만 조직원을 양성시켜줬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 이렇게 구석구석에 들어가서 그다음에 언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광우병 시위를 포함해서 때만 되면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영호 교수께서 이야기했지만 전위그룹이 있습니다. 반미청년회나 예를 들면 전대협 같은 전대협 핵심 지도부 언더의 조직은 예를 들면 제가 했던 조통그룹 같은 경우 조통그룹은 저희 같은 경우는 임수경을 방북시켰거든요. 임수경을 선발해서 아마 북한으로 보냈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핵심 조직들 전위그룹이 있죠. 그 다음에 이들에 의해서 지금 지속적인 침투 전략을 통해서 거의 모든 기관이 장악돼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계기만 있으면 시위 벌이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들의 예를 들면 침투 세력과 연합해서 오늘날 대한민국 체제가 들썩들썩하는 내일 모레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활동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지난 30여 년간 전복 활동의 결과들입니다. 제가 전향에서 한 10몇 년간 누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지금 그 이야기하면 철저한 소리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런 얘기하냐고. 그러나 이게 사실입니다. 불편하지만.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세력에 이들이 장성을 방치하는 사이에 대한민국은 야금야금 장식당했던 거죠. 저는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하고 우리 자유민주 체제의 활동가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적어도 이들의 전복 활동에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오늘 세미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나 생생하게 좌익 전복 세력들의 전략과 실제 활동을 전술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눈에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말이죠. 두 가지 80년대 이후에
전복 전략의 중요한 그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식인들 활동에 이제 주력하게 된 거죠. 그게 최고의 그렇죠. 성공을 예. 이뤘다고 봐요. 그래서 지식 문제가 나오는데 그 지식이라는 게 단지 지식을 가진 학교 다니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정한 사상사적인 사회사적인 의미가 있죠. 좌경하고 추상적인 원칙을 희롱하면서 문명을 비판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다 국민 선진국에서도 겪었던 일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거기에 걸려 있는 그냥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레닌도 일찍이 지식인들이 공산주의 혁명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혁명이 성공할 때 과거 임시정부에서 그들이 차지해야 될 자리까지 이론적으로 마련하는데 그런 수준까지 전술이 짜여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냥 각계에서 우리가 다 느낍니다만 현재 한국의 각계에서 다 그 환경 분야에서 그 전복 세력이 성공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람시의 진지론에서 봐서도 이거는 완전히 대성공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호언해 주셔야 될 게 민노당, 통진당은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사회주의적이고 좌익적인 정당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그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오랜 그 연호를 가진 야당에서 네. 지금 방금 위원장 말씀하셨습니다만 공산주의 좌익 전복 활동의 중심 인물들이 여기에 틀을 잡고 지금 대한민국 제도권 정치를 지금 완전히 호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어떤 성격 변화를 겪었길래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는 전통 야당이라는 게 저도 그런 거 쓰고 했었습니다만은 아주 보수적인 그런 자유민주 초기 민주당에서 건국 이후부터 그래서 70년대, 80년대에 김대중 씨가 민주당에 이제 장악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완전히 충성하지 않는 세밀 로열, 반 정도 충성하는 그런 당으로 중요한 성격 변화를 겪었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지. 그 이후에 이제 한 격변을 거쳐서 지금 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예, 그 제가 전대협 연대사국장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학생운동을 그 대표해서 정당, 그다음에 사회단체 이들과 이제 그다음에 노동운동, 농민운동과 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대협 연사국장 시절에 김영삼 씨와 김대중 씨를 20차례 이상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협상한다고요. 김대중 씨는 저희 동지였어요. 그래서 단둘이 만나면 당시 우리만 알고 있던 한국민족민주 전선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지. 한민전이,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제가 북한의 대남 공작부서의 이름입니다. 한국민족민주 전선이.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송이 구국의 소리방송. 우리가 매일 듣던 방송이고요. 그러니까 한민전이 지금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대중을 생각하면 그까지는 안 돼요. 반걸음만 갑시다. 이게 김대중 씨와 저와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저희 동지였죠, 김대중 씨는. 알지만요, 그 김대중 씨가 87년도에 그 평화민주당을 만들면서 대칭 자신의 명분을 삼으면서 대거 수혈하는데 그게 운동권을 수혈합니다. 평민연이라는 조직이 대거 들어갑니다, 운동권에. 그래서 그리고 김대중 씨의 한 축이 됩니다. 뭐 김근태 씨도 그때 들어간 케이스죠. 그리고 아마 김민정이라는 김한정이라는 친구가 서울대 학생운동의 최고 탑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안기부에 있으면서 그 김대중 씨의 그 뭡니까 그 작업을 했죠. 그 노벨상 작업. 예, 예. 그러니까 우선 1차로 그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세칭 개혁 세력 수혈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들어갑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가보니까요. 우선 보좌관, 비서관이 전부 전대협 학생운동권 출신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그다음에 당직자들도 당시에 대학 나온 애들 중에 쓸만한 애들은 운동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직자들도 거의 대부분 지금 핵심 당직자들은 학생운동권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지난 한 20년간 과거에 정통 야당이었죠. 그리고 보수당의 한 분파였는데 성격이 완전히 조금씩 해서 바뀌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정리하는 바에 의해서도 70년대 초 대개 10월 유신이 이제 큰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이미 그 이전부터 그 대학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종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전복 운동의 그 엘리트들은 양성이 되고 면면하게 성장을 해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민주화 투쟁이라고 하는 70년대의 투쟁이 그러한 좌익 전복 세력이 이제 당시 자체로는 자기들이 정치적인 그 간판으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야당의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씨 이들을 이제 선동적인 정치, 우리가 일단 그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권력 획득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아주 선동적인 정치인인데 이제 여기하고 그 합작을 하게 되는 것으로 봅니다. 과정들이. 그래서 뭐 다 거기하고 연합해서 운동을 하고 이제 나중에는 급기야 평민련 같은 단계에 와서 이제 80년대 와서는 바로 당으로 들어가가지고 집단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화 투쟁 시절이라는 것이 좌익 세력과 제도권 정치권의 선동 정치가들이 합작하고 선동 정치가들이 좌익 세력과 연합하고 또 내부로 끌어들임으로써 자기들이 주류 체제 세력에 대해서 약한 힘을 보충해가지고 그 권력을 다투는 그런 이제 70년대의 정치사가 또는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민주화 투쟁이라는 것도 그 본질은 사회주의 세력이 사회주의를 위한 민주화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내용 자체는. 아니 저희는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전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해서 좀 알았어요. 저희가 생각하는 민주화란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화 세력을 자꾸 위장하지만 그건 위장 전술이지 본 내용은 그 자유민주 체제 타도를 통한 인민민주주의 체제를 수행하겠다. 최근에 나온 왜 진보적 민주주의가 그 구체적인 현실태입니다. 그 헌법재판소에서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한에서 만든 거고 지금 자유민주 체제를 타도 실현되는 그 민중 중심의 민주주의를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했거든요. 북한이 만든 건데 그것을 수입해서 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향했던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전혀 다른 민주주의죠. 그래. 그런데 이제 지식인들 문제가 있습니다. 예. 지금 언론도 말이죠. 언론이 기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공인된 그 직업 윤리는 완전히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론적인 언론 노조, 민노총 소속의 민노총 기관, 거기에 가이드라인 지시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기사 작성 활동 보여서 이제 이렇게 전 언론 기관들이 동일한 그 논조와 사실 왜곡 내지는 그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첩보들을 기사로 남발을 해온 지난 몇 달간 아니었습니까? 이런 그 학계를 비롯해서 언론계까지 지식인 세계의 이런 좌경화 또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일상적 전체주의하라고 할까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평가하려고 이해해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지성인, 지식인 이렇게 하면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자신의 어떤 존재,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와 떠나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지성인, 지식인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이 어려워지면은 많은 시민들이 찾는 것이 지성인, 지식인. 저런 분들은 자신의 의견을 통해서 사태를 객관적으로 보고 바른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그 범주에 언론인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 한국 사회가 어려울 때 이 한국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온갖 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또 희생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어떤 이 사회의 목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영호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최근 이런 촛불시위나 이런 사태를 보면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대중의 어떤 정서에 휩쓸려가는, 그죠? 대중 추수주의적인 이 사회의 어떤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자신들이 비난을 받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야기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자유회의가 이 시점에 결성이 되게 된 것도 지성인, 지식인들이 지금까지 이러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사상적인 혼란을 겪고 이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 데 대한 빼저린 반성, 이런 것으로부터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이제 이동호 원장님께서 정교조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최근에 뉴스를 봐서 알지만은 정부가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에 한 5,500여 개 학교에 이제 그것도 채택을 하는 게 아니고 연구 교재로 쓰라 이렇게 지금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저 어디죠? 경상북도 문명고. 하나만이 그걸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5,500 거기 싹 다 거기에 채택이 안 되고 한 군데만 지금 채택을 했습니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역사 문제의 심각성을, 역사교육의 심각성을 인정을 하고 그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해서 이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여론의 수렴이라든지 또 청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상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뒤늦게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것을 국정과 금인정을 각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해라. 자율성은 이제 선택권을, 다양성을 정부가 스스로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500개 중에서 한 군데밖에 안 됐다. 그런데 또 이사장, 그 문명고등학교 이사장님이나 교장 선생님 인터뷰를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교조가 거기에 찾아온다는 거죠. 민노총이 또 거기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찾아와서 그렇게 하지 마라. 또 급박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엊그저께 그 방송을 보셨지만은 문명고등학교 입학식이 제대로 됐습니까? 학부모들이 또 와가지고 그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또 와가지고 그 고등학교에 입학식이 완전히 파행이 된 겁니다. 이게 완전히 전체주의적 사고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 전체주의적 사고가 만연화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사회의 이러한
이 전복적인 사고, 그죠? 이런 것들이 한국 체제에 반하는 이런 사고들이 그것을 주도적으로 그걸 이 체제를 흔들기 위해서 하는 의식적인 세력이 있고 또 그러한 의식적인 세력들의 어떤 선전과 활동에 무감각해져 가지고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런 또 전체주의적인 어떤 사고가 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커다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이 지성인, 지식인이라고 하는 게 한국에서 지금 옛날에 스탈린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럽에 있는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지지해서 활동하는 지식인들을 스탈린이 이렇게 불렀어요. 쓸모 있는 바보들이다. 바보는 바본데 참 쓸모가 있다. 무엇을 위해서?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쓸모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산주의 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숙청의 대상이 누구냐? 이 쓸모 있는 바보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는 어떤 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하는 그런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동호 원장님께서 북한이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이 한국 현실에서의 북한이 추진하는 전복 전략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주민주 통일,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자주민주 통일, 북한이 한국 현실에서 전복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유민주 통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슬로건을 가지고 나온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북한이라든지 한국 내에서 그런 전복 활동하는 세력들이 들고 나오는 그러한 선동 구호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성인들이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조금 더 분명하게 연구하고 이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자유회의가 결성이 되고 또 한국자유회의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공감을 불러 일으키는 이유도 이러한 어떤 전복 전략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원장님 이런 걸 한번 특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저기 우리가 이번 뭐 탄핵 사태도 말이죠. 이전에 그 민중 총궐기 대회라고 해가지고 계속 시리즈로 준비해왔잖아요. 예, 민중 총궐기 투쟁본부 주최로요. 이번에는 뭐 물대 포럼 뭐 사람이 하나 그게 2015년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뭐 어떤 점이 빌미가 돼가지고 또 이렇게 사건이 났다는 된 것 같은데 과연 이 일련의 사건을 기획하는 기획자는 누가 있습니까? 우선 있긴 있습니다. 예, 북한 공산주의 전복 활동의 그 기본 기획은 전부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 혁명론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여기 계신 분들만 잘 모르지. 지금 광화문 촛불 시위를 주동하는 핵심 세력들은 전부 공유하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핵심 그동안 그 내용으로 수십 년간 실천해온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회만 있으면 아까 김영호 교수가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 줬지만 예를 들면 기회만 있으면 그 대규모 시위를 조직합니다. 그게 뭐 미선희 교수님 때도 그랬죠. 그다음에 여러분 세월호 때 보시죠. 이건 명백하게 물론 정부 관리 감독 책임도 있지만 그 세월호의 선주들의 선주사에 그 과도한 사람과 그 물자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생성된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그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모든 투쟁은 박근혜 정부의 뭔가 이 인명 경시로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유병헌이라는 사람 당장 그 친구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책임 묻지 않는 이상한 사태가 발견돼 있어요. 이것도 전복은 전복 활동으로 전복 계기만 있으면 전복 활동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선전선동술에 대해서 좀 약간 연구해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모든 계기들을 모든 예를 들면 경제투쟁이라 그러는데요. 저희 용어는 경제투쟁을 정치투쟁으로 정치투쟁을 혁명투쟁으로 이런 구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계기를 다 이런 대중집회로 연결시킨다. 그리고 정치 권력투쟁으로 직결시킨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그 제도권 야당 그리고 그 지금 대표적인 대선 욕구자인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해서 탄핵 절차를 이제 막 터무니없이 강행을 했고 또 탄핵이 결정이 되지 않을 때는 혁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공언까지 했는데 제도권 야당과 문재인은 우리가 오늘 정리한 전복 전략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우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대부분 운동권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각 국회의원들의 그 보좌관, 비서관들 대부분 운동권 출신입니다. 최근에 좀 나아졌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우리 보수당의 보좌관, 비서관도 대부분 그쪽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그 출신들이 있고 그다음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씨가 민정수석 때 이석기를 단독으로 사면시키고 복권시켰습니다.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비례대표 2번으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의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통합진보당은 북한의 혁명론을 그대로 수입해서 그들의 전위대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한 명만을 사면 복권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전에 3년간 도망가 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들어서니까 그 검찰에 출두했는데 유야무야 됐죠. 그리고 사면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조직 활동가에 직접 그 전복 전략 세력이 침투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그 측근 참모나 유력한 사람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주변에 대칭 침투합니다. 공산주의자 용어로는 그걸 프락션이라 그러는데요. 아까 이게 침투 활동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전복 세력 기획자들과 그 다음에 이들을 그런 정당이나 구석구석에 퍼나르는 침투 세력들 이걸과 연계를 통해서 조직은 그 기획 그래서 이들은 항상 일치된 전략 전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태가 딱 터지면 거기에 대한 어떤 행동 지침이 결정되면 하나는 광화문 광장에 시위를 조직하고 하나는 곧바로 또 대중을 어떻게 동원할지 각 문화계, 정치계, 그다음에 언론계, 또 무슨 또 뭡니까 그 교육계 이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 라인을 타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위한 언더 조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밀 지하 조직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이 활동들을 전복 활동이 벌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현 수준은 그러면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지원되는 전복 활동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러니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교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원래는 그러니까 그 보수 야당과 연대하고 첫 번째는 그래서 통합진보당과 보수 야당과 연대했잖아요. 그래서 연대해서 정권을 잡아오면 그게 그 민주연립정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 대야 주사파를 훨씬 더 강화해서 나중에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보수 야당을 패퇴시키고 통합진보당만으로도 단독으로 정권을 수립하고 그러면 사실은 북한에 주도되는 그러니까 북한의 이야기하면 자주적 민주정부, 민족민주혁명이 남한 내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전술을 고려하게 됐을 때는 그것은
사실상 대한민국 사회 내에 많은 주체 사상에 동조하고 북한의 전략에 동조하는 활동가와 그들이 많은 대중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폭력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전술을 구사했다는 겁니다. 그게 90년도 이후에 북한의 전략 전술의 변화입니다. 이런 전복 전략의 어떤 한국적인 특성이라 할까요? 문 교수님. 네, 우선 이제 한국형 전복 전략의 특징, 이게 이제 최근에 올수록 상당히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이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여기 저희들이 이제 이런 사태를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된 촛불 시위를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우리 1차 한국 자유회의 국민 대토론회 때 이 경기대 조성환 교수님이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강우병 촛불 시위와 2008년 강우병 촛불 시위와 다르게 2016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는 이 촛불 시위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이 뭐 민중민주주의, 계급투쟁, 그다음 반미, 폭력 시위 이런 것들이 싹 없어졌다는 겁니다. 없어지고 거기 조성환 교수님이 쓰신 그 발표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국민 주권론을 들고 나온다는 거죠. 이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가 어떤 이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코미디언도 그 촛불 시위에 나와가지고 헌법 얘기를 해요. 그죠? 코미디언도 나와가지고 헌법 1조 2항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자, 국민이 주권자다. 이런 식으로 이 헌법 조항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최순실 국정농단을 통해서 일어난 이런 이 사태가 마치 대통령이 헌법을 크게 위반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사태가 되는 겁니다. 이 선동의 수준이 굉장히 경허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자유가 이게 이제 출범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촛불 시위가 국민 주권론이라는 걸 들고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아무도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언론이 반박을 하지 못해요. 그게 분명히 선동의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시위가 굉장히 평화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언론도 이 시위를 굉장히 평화적이라고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발적으로 그러면서 말이죠. 그죠? 이런 무슨 뭐 축제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죠? 물론, 그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일부 나왔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집회는 이동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조직을 기획하는 세력이 없을 경우는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이 구호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 시민들이 해놓기 쉽고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그죠? 그래서 이 국민 주권론만 하더라도 여러분 국민 주권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광화문에 이 촛불 들고 서 있는 그 사람의 집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에서 말하는 그 국민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국민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촛불은 국민의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거기에 그러면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국민이고 이 사람들은 비국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태를 보고 있는 많은 양식이 있는 또 시민들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만 국민이고 나는 국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태극기 세력이 당연히 거기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앞으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더 교묘하게 이 선전이라는 것이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시위도 굉장히 평화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 시위가 왜 이런 평화적으로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한국 사회에 진행되는 전복 활동, 또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 선동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될 거다. 제가 한 가지 경험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있을 때 시절에 북한이 그때 줄기차게 내세운 게 있습니다. 민족 공조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족끼리. 그 얘기를 김대중 정부 때도 했지만은 노무현 정부도 들어서 가지고 대대적으로 북한이 그때 들고 나왔습니다. 민족은 하나다. 그러니까 민족은 하나다. 민족을 통해서 이렇게 남북 관계를 보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북한이라고 하는 전체주의 체제는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그리고 민족이니까 아까 이동호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대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야당의 유력한 이 대선 주자가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간다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미국이 아닙니다. 어디로 간대요? 북한을 간다고 하는 거예요, 북한을. 그죠? 그리고 신문에도 보도했지만은 이 누가 쓴 이 회고를 보면은 말이죠, 그죠? 북한 인권 문제도, 북한 열악한 인권 문제를 유엔이나 국제사회가 다룰 때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물어보고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왜 북한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될까? 이 북한의 어떤 체제의 어떤 포갑성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무장 해제를 당할까?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정말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 학자로서 지식인으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이 시대의 어둠이 깊으면은 그 시대를 밝히기 위한 이 사상적인 노력 그런 것들이 정말 요청이 되는구나. 그런 하나의 지식인이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 생각을 더욱더 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뭐 지식인 특징적으로 이제 좌경적인 지식인이라고 특정화한다면은 참 기대 난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우리가 높고 지금 깊게 퍼져서 해도 변호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하는 논리와 수준이 그런 걸 보면은 특히 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 민변 소속의 변호사들 보면 지식인들의 수준이 국민이라든가 국민 주권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국민은 부박자 와 계십니다만 한번 여쭤보고 싶은 말씀받고 싶은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고 우리 존경하는 회원님들과 간단하게라도 질의응답을